자, 얼마나 학습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공부했는 거 복습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없습니까? 가져오십시오. 늘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 더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1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형이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형이다. 바뀌어 있죠? 우리 시험의 문제 구조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바꿔 놓습니다. 그런 것만 잘 준비를 하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죠.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맞나요? 말기 설립이라고 그랬죠. 인가 설립이 아닙니다. 최저 자본금 규모는 명목형은 50억 이상, 실제형은 70억 이상. 뒷부분은 맞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준비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맞죠?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 권리도 되죠. 사용권이라든가 부동산 수익권도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으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죠? 예, 4번이 맞습니다.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맞죠? 상장 후 30% 이내만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이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됩니까?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예외죠. 얘는 상장 전에도 가능하고 70% 이상도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할 걸 다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준비하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공모라 그랬죠. 맞죠? 공모는 1년 6개월입니다. 최저 자본금 준비는 6개월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총 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맞죠? 2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전부도 투자할 수 있죠. 맞나요?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100분의 80 나올 때는 세 가지죠. 100분의 70 나올 때는 부동산 하나입니다.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 100분의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돼 있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지 의뢰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게 6개월이죠. 6개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지요. 자기관리는 그렇잖아요. 위탁관리는 40%고요. 잘 봐야 돼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서는 자기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구조조정인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맞죠? 이익 배당은 금전 배당 또는 주식 배당을 한다. 주식 배당으로 하죠. 금전 배당으로 하죠. 틀렸습니다. 만약에요, 수업 끝나면은 엄청나게 혼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은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다. 중학교 3학년 때처럼. 그럼 정신 바짝 차리겠죠? 예.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게 한스럽습니다. 그런 권한만 있으면 바로 그냥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나갈 때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하는 사람은 내보낸다면. 그렇죠. 맞아요. 요즘 초딩도 못 때립니다. 함부로 못 하죠. 초딩도 함부로 못 해요. 바로 그냥 중학생만 돼도 선생님하고 싸우는데요. 정말 참 이게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정부 다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이건 맞죠? 네,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를 도입한 거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는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부동산 투자 회사와 관계 있어 이게? 유동화가? 제도가 다른 제도죠. 이건 저당 유동화 제도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도입한 것이 바로 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를 위해서 도입한 거죠. 그렇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취지가 다른 거예요, 취지가.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133쪽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요거 좀 설명드리고 풀어드릴게요. 133쪽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개념이 자금 조달의 기초를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때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이 소리가 뭔 소린가요? 대부분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갖고 뭘 하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든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면 그 돈을 갖고 내가 강원랜드로 가든 아니면 토토 뭐 사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은행 관심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간섭을 덜 하는 만큼 이 자금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쓰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사실이 뭐예요? 정보가 비대칭적이에요. 정보가 비대칭적인 것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처음 대출 승인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야, 프로젝트 가져와 봐라. 프로젝트 검토하죠. 야, 이거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서 대출 실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주한테 바로 대출해 주지 않고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게 하죠. 얘한테 대출 안 해줍니다. 얘한테 대출해 주죠. 누가? 금융기관이. 얘한테 대출해줘, 얘한테. 고리 대출이에요, 고리 대출. 그러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 에스크로우. 고리 대출을 하면서 에스크로우 들어보셨나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거 말고 중개사법에서는 안 들었나요? 거기서도 에스크로우 나오죠. 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근데 지금 여기 금융기관에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얘가 함부로 처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서류상의 회사가 많아요, 얘도. 실질적으로는 얘가 운영을 합니다. 얘도 일부 출자를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얘한테 대출을 해줘도요. 얘가 자금을 쥐락펴락 해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서 얘가 함부로 입출금을 못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 계정을 꽉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얘가 금융기관이. 그러면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얘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깜깜이처럼 이렇게 잘 모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면서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는 거는. 자, 그런데 그 134쪽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징에서 비소구 금융은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일까요?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비소구 금융은. 이거는 얘가 도산이 되더라도 얘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소구 금융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비소구를 안 하고 제한적 소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얘가 일부 보증을 서기도 하고요. 조금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소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동그라미 기억 마지막 줄에 있죠. 동그라미 기억 마지막 줄에 제한적 소구금융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자, 니은의 부외 금융이 뭐예요? 부외. 장부외 금융이 장부외. 대출은 법적으로 누가 받아요?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 받죠.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누가 해요? 사업주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대출 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법적으로는 자기 이름으로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장부 밖의 금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 아니고 이것도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기억, 니은은 모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B의 마지막에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런 말이 있죠. 다음에 복잡성은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점이고요. 복잡하죠. 이제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 요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제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이자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위험 배분, 이거 누구 입장에서 장점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장점이요. 비읍, 사후관리, 이거 누구 입장에서 장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후관리가 에스크로우 계정을 두고 그 사후관리의 세 번째 줄에 있죠. 결제수탁 계정을 두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장점이고요. 다음에 시옷에 독립된 회사의 설립, 요거는 금융기관과 사업주 모두의 장점입니다. 독립된 회사의 설립은 예죠.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 설립은 얘 입장에서도 장점, 얘 입장에서도 장점이요. 왜냐하면 만약에 프로젝트가 도산했다 그러면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안 받아요? 사업주 영향 안 받아요. 그럴 땐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업주가 도산했어요. 사업주가 도산해도 얘는 별로 영향 안 받을 수 있죠.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그때는 또 얘가 장점이에요. 얘 입장에서.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것은 양쪽 모두 입장에서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 모집 방식이에요.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 방식입니다. 이거는 자금이 부족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디케이트가 합자회사 형태를 많이 띠는데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하고요.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사원은 회사의 직원 같은 그런 사원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직접 투자. 무한책임사원은 개발업자가 되고요.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의 의미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사업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히 50대 50으로 같이 투자를 했어요. 한 사람이 5억 되고 다른 사람도 5억 됐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하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세가 기울더니 쫄딱 망했어요. 빚만 10억 얻었습니다. 자,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까요? 요 빚 10억을 요것도 나눠야 되지 않나요? 같이 투자했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빚도 반반 나누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같은 별 타다가 같이 하다가 잘 돼도 반반 나누지만 못 돼도 반반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는 무한책임사원, 하나는 유한책임사원, 이런 경우는 달라요. 지금 방금 빚도 반반 나누는 건 둘 다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둘 다 무한책임사원일 때는 빚도 반반 나누어요. 근데 이때는 얘는 자기가 된 돈 날리면 더 이상 날릴 게 없어요. 빚까지 떠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얘는 뭐까지 떠안아야 된다고요? 빚까지 떠안아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관리 운영상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게 얘고요. 얘는 자기가 된 돈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5억씩 시작했잖아요. 5억씩 시작했다면은 무한책임사원은 그거 말고도 빚도 떠안아야 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뭐만 떠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된 돈 5억만 날리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얘가 주로 무한책임사원이고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무한책임사원이 더 책임을 지는 만큼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정도고요. 다음에 136쪽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를 좀 보면은 요거는 주요 업무에서 의의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주요 업무에서 채권 유동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채권 유동화, 이게 바로 그 리츠하고 다른 거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로 이 채권 유동화 업무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채권 보유도 한다 그랬죠, 아까. MBB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채권을 보유하게 돼요? 발행자가 보유한다 그랬잖아요. 보유한다는 게 소유권을 갖는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디귿의 각종 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요. 지급 보증. 그래서요, 사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은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 이 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정도로 치면은 국채에 거의 버금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다음에 신용보증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 받아보셨나요? 옛날 젊으실 때? 그 전세자금 옛날에 전세자금 많이 대출 받았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예전에 받아봤을 때 대부분 그때는 인적 보증을 세웠거든요. 제가 젊을 때 하니까 벌써 굉장히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저 아직도 젊다는 느낌인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대, 30대 이럴 때 대출 받으면 친구들 뭐 보증 세우라 하잖아요. 옛날에 그 보증 세웠잖아요. 근데 그 보증 세우기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써준다니까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써요. 그 신용보증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도 서줘요. 이거는 은퇴한 사람이 소득은 없고 집은 있고, 자, 이럴 때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 받을 때 이거 대출은 누가 해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출은 은행이 해주고, 그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써준다고요. 보증. 그래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란 말이죠. 지금 보증 계속 보증이죠. 보증.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채권 유동화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너무 깊은 내용까지 알려가지 마시고요. 7월 22일 날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깊은 내용을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 같은 거를 출제는 했지만 그게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정답 지문은 거의 안 나옵니다. 뭐 60세 이상 이런 거는 나오겠지만 그 막 몇 프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몇 프로 이런 거는 정답 지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것만 좀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 기업 연령 요건에 보시면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뭐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확정 기간 방식은 참고로 보세요. 디귿은 참고로. 지금 디귿은 참고로 보시고 주택 보유 요건은 삭제하십시오. 주택 보유 요건은 삭제하십시오.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삭제하시고요. 보지 마세요. 주택 보유 요건 보지 마세요. 바로 대상 주택 요건으로 내려가십시오. 그 확정기간 방식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도입됐거든요. 확정기간 방식이. 지금까지는 종신 방식만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확정기간 방식이 도입되면서 선택의 폭이 커졌습니다.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신 방식은 뭐겠습니까? 대출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받는 거고요. 확정기간 방식은 처음에 가입할 때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을 확정기간 방식이라 그래요. 그 대상 주택 요건은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하고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들어온 거는 확정기간 방식이고 올해 새로 들어온 거는 그 기억이 바뀐 거예요. 1주택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작년에는 다주택자는 안 됐어요.
이제는 다주택자도 된다고요. 합산 가액이 얼마 이하면 돼요? 9억이요. 9억 이하면 돼요.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겠죠. 아니 강남에는 9억 원 가까이 되는 집 한 채짜리 많죠. 그러면 9억 원짜리 누구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 채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격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세 채 합쳐도 8억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안 돼. 좀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세 채 다 합쳤는데 8억밖에 안 돼도 이 사람은 대출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합산 가액이 몇 억인 사람도 된다고요. 9억 이하인 사람도 된다고요. 됐죠? 자, 다음에 뭐도 돼요?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되죠. 자,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은 요건 안 되는 거예요. 확정기간 방식은 안 돼요. 왜냐하면 노인복지주택의 취지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녀 생애 기간 동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생을 보내는 거잖아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근데 확정기간 방식은 그 기간이 되면은 주택을 처분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게. 근데 그 기간 안에 죽으면 다행이겠지만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일단 안 되고요. 설령 노인복지주택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을 할 때는 그 기간 내에 죽지 않았을 때 대비를 세워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 기간 내에 죽지 않았을 때 다른 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기간 안에 죽지 않으면 집을 팔아가지고 갚아야 된다고. 확정기간 방식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뭐 스스로 곡기를 끊든가 어떻게 하든가. 로마의 귀족들은, 옛날에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가 거동을 못할 정도가 되면 스스로 곡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게 이제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겠죠. 사실 자기 스스로 거동을 못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삶이 그 고대에는 거의 뭐 동물의 삶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사실 그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스스로 곡기를 안 끊어도 옆에서 영양제를 놔줘보면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이렇게.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부터 저거를 해야 되죠. 이 써놓고 의미 없는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라. 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고 미리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도 이미 저거 뭐죠? 장기 기증, 이거 다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그걸 더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깨끗한 삶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고요. 그다음에 보증기한은 기억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고요. 종신 방식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주택연금 계약 해지 사유는 이것도 당연히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에는 보증 이제 기한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월 지급권 지급 방식이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 이렇게 기억 니은으로 나눠져 있죠. 종신 방식은 다시 종신 지급 방식하고요. 종신 혼합 방식 이렇게 있어요. 확정 기간 방식은 확정 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어요. 혼합 방식. 확정 기간 지급 방식은 없다고요. 혼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가입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언제 사망할지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때 처분하게 되는 주택 가격을 예측을 합니다. 그 주택 가격으로부터 담보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이때 예측되는 주택가격만큼 대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이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때 예상되는 주택가격의 70% 이런 식으로 또 대부 비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만약에 10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 10억을 대출받을 수 있으면은 매달 정액형으로 대출받는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대출받는다 한다면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될까요? 또 화폐 시가가치계수 나왔죠? 푼돈이에요? 목돈이에요? 일단 푼돈은 알겠습니까? 푼돈 나왔으면은 둘 중에 하나죠. 감채임계수나 저당상수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저당상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당상수는 지금 대출받은 것 쪼갤 때 저당상수 아닌가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을 때. 그럼 이걸 저당상수라고 하면 안 된단 말씀이죠. 이걸 틀렸다는 얘기는 지금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학생한테 A를 물었는데 B에 대한 대답을 하면 B를 또 묻죠. B도 모른다는 얘기죠. A도 모르고 B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돈을 쪼개기 때문에 지금 돈을 쪼개면 저당상수. 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자꾸 하니까.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저당상수는 지금 돈 쪼개는 거고 이때는 감채기금 계수해서 쪼개는 겁니다. 됐어요? 자, 전액을 다 쪼갰죠.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을. 이러면은 종신 지급 방식이고요. 자, 이 중에 일부를 남겨놓고 쪼개 대출받자는 거예요. 늦둥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나중에 수술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남겨놓고 나머지 8억만 쪼개서 대출받으면 뭐고요? 종신 혼합 방식이에요. 이런 돈을 뭐라고 하느냐? 수시인출금이라 그래요. 수시인출금을 남겨놓으면 뭐고요? 종신 혼합 방식이고 수시인출금이 없으면 종신 지급 방식. 얘는 혼합 방식밖에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인출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시인출금을 남겨놓는 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지겠죠. 매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집니다. 자, 이 수시인출금에 대한 내용은 그 디귿 리을에 있고요. 기억 니은을 위주로 보시되 디귿 리을 미음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월 지급금 지급 유형에는 그게 정액형이 있고요. 기억이 정액형이고 니은은 증가형이고 디귿은 감소형이고 리을은 전후 후박형이에요. 기억은 정액형이죠.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 대출 받는 거예요. 증가형은 처음에는 적게 받고 가면 갈수록 3%씩 올려받는 거예요. 1년에 3%씩 이렇게. 증가형은 뭐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받고 점점 1년에 낮춰 받는 거예요. 전후 후박형은 첫 10년간은 많이 받고요. 나중은 적게 받고요. 이게 전후 후박형이에요. 어떤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거요? 증가형? 증가형? 감소형? 감소형? 뭐 이게 적당할 것도 같네요. 어차피 거울방에 들어 앉아서 나중에 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전후 후박형이나 감소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2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별로 돈 필요 없어요. 집에서 그냥 경로당 왔다 갔다 그러시는데 용돈 드려봤자 그 가끔 가다가 왜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셔가지고 왜
행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세모 스쿠알렌을 먹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 한 20년도 넘은 당시에 예, 세모 스쿠알렌 그래서 먹어봤고요. 그때 세모 그룹 있잖아요. 그 오대양 그 저기 뭐냐 그 사건. 예, 그게 그 사건이잖아요. 지난번에 유병헌 그 무슨 사건이잖아요. 그게 예, 그 세모 스쿠알렌 그래서 먹어봤고 이따만한 카세트 예, 그래서 사봤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써요. 뭐 필요 없습니다. 돈 들여봐야 예, 예, 별로 나이 들어도 별 쓸모 없습니다. 예, 경로당 가면 다 먹을 거 해주지 뭔 돈이 필요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좀 주의를 할게.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의 변동금리예요. 그게 변동금리죠. 3개월 CD 금리 또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죠. 자, 왜 변동금리일까요, 얘가?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모기지론이 있죠. 이것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건데요. 그 대출금리 보세요. 둘째 줄에, 둘째 항목에.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뭐가 적용돼요? 고정금리죠. 거기는 고정금리인데 여기는 왜 변동금리일까요? 그 커다란 틀을 커다란 틀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취급해요, 안 해요? 예,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안 좋아한다고요. 변동금리라고. 시중은행에서는 변동금리로 해야 항상 일정한 마진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대출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해 준다고. 중요한 거는 얘는 은행이 대출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근데 보금자리로는 누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한테 위탁해서 처리해요. 위탁 판매. 돈은 누구 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위탁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취급 안 한다고요. 고정금리 취급해봐야 요즘은 5년짜리 다 해요. 5년짜리. 예, 5년마다 변동할 수 있는 5년이 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크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은 예, 변동금리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됐죠? 예,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보증료가 있죠. 보증료. 자, 이 보증료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때 해가지고 이때 사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실제로 이때 사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보다 늦게 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찍 사망하게 되면은 주택을 처분했을 때 그 주택 가격이 지금까지 대출받은 원리금 합계액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남는 부분을 상속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망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주택을 처분한 가액이 그때까지 대출받은 원리금에 모자랄 수 있죠. 이럴 때에는 또 상속인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때는 상속시켜주고 모자란다고 청구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손해볼 건 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60세예요. 자, 오늘 가입해요. 다 가입하면은 이 중에 누가 일찍 갈지 오래 남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출하자는 거예요. 객출. 조금씩 떼자. 그래서 늦게까지 살아남는 사람한테 보태줄 걸 미리 적립하는 거예요. 그게 보증료예요. 보증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립해놨다가 그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도 뭐 부족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보증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아, 보증료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담보제공은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대출금 상환 보세요.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을 하는데 채무 부담 한도가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정이에요. 그 니은의 내용이 그 담보주택 범위 내죠. 담보주택 처분 가액 범위 내. 근데 여기엔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안 써드려 놨는데 예외. 좀 주의를 해야 될 거죠. 요거는 이 사람이 60세가 넘었지만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체불 임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당해세를 안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을 경매 처분하는데 경매 처분할 때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그게 당해세보다 먼저 빠져요? 예? 당해세하고 체불 임금이 같은 급인가요? 뭔가 더 우선하는가요? 물론 영순위가 비용이죠. 영순위는 경비예요. 경비에도 충당이 안 되면은 경락 허가 결정 안 나면 경매 허가 결정이 안 나요. 경비를 일단 충당해야 되고요. 그래야 경매 허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당해세예요, 임금이에요? 당해세인가요? 당해세. 당해세하고 체불 임금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잖아요. 어쨌든 그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원리금을 다 상환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당해세하고 체불 임금 때문에 당해세, 체불 임금 요 두 가지 때문에 충당이 안 될 때는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재산. 상가, 토지, 다른 재산에 갈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자식한테 청구는 못 한다고요. 어떤 경우라도. 됐습니까? 자식한테 상속은 안 된다고요. 다른 재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그 정도면 되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주택연금 장점 이것도 요거는 참고로 보면 돼요. 이쪽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건데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론 보십시오. 모기지론. 요거는 신청 대상이 대출 신청이 현재 만 19세 이상이고요.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입니다. 대체 주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고정금리라고요.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심전환대출도 어떻게 해줬어요? 고정으로 해줬잖아요. 그게 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 그걸 채권을 바로 매입을 해버렸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택은 당연히 공부상 주택이고 단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제외합니다. 대출 한도는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입니다. 이거는 대부 비율이 70%라는 얘기입니다. 대부 비율이 70%라는 얘기예요. 최대 70%.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70%가 안 됩니다. 60% 정도밖에 안 돼요. 다음에 그 최소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고요.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근데 최소 100만 원이 정말 웃겨요. 내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고 싶어요.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100만 원 대출 받고 싶어요. 1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그럼 100만 원을 10년 만기로 하면은 1년에 10만 원이죠. 1년에 10만 원 갚는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1년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8천 원 조금 넘습니다.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이런 거를 왜 해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해보고 싶다니까, 전화를. 10년 만기. 최소 10년밖에 없잖아요, 지금. 10년에 100만 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한 1,000만 원 하든가. 1,000만 원 정도라면 이해가 돼요. 10년에 1,000만 원이면 이해가 돼요. 그잖아요. 좀 이해가 안 돼.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도 되고요. 최정식 상환은 유보금 자리로만 됩니다. 유보금 자리는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대출받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싸요. 유보금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출 받으려면은 유보금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대출금리가 쌉니다. 그다음에 거치기간은 1년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비거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갚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디귿은 굳이 날짜 같은 거 이런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최대 3년까지는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전에 이것도 5년까지였습니다. 이것도 자꾸 바뀌어서 뭐 몇 퍼센트 뭐 몇 년 몇 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솔직히 아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문만 알면 되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출제가 돼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출제되면 아주 커다란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연금에서는 담보 주택 가격이 원리금 상환액에 부족할 때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커다란 것을 묻는다. 커다란 것. 특징적인 걸 묻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쉬고 뒷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